조조는 적벽대전 패배 후 미래의 전쟁 양상은 지난번 관도 전투나 적벽 전투처럼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소규모 전투가 많아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신속하게 상비군을 확장해서 다양한 지역의 변방 전투에 투입할 군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9년 적벽 전투 그 다음 해죠. 조조는 사마의의 둔전 조직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둔전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식량을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조달하는 겁니다. 지난번 관도 전투 전의 둔전은 당시 난세에서 자신의 근거지에서 버려진 토지에 대한 둔전이었지만, 이번에 사마이의 둔전 공고는 각 전투 지역에서의 둔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조조는 세 가지 전쟁을 수행합니다. 첫째, 관중의 마초와 한수를 격파했습니다. 둘째, 손권 토벌을 추진했고, 셋째, 한중의 장로를 공격했죠. 관중의 마초와 한수를 공격할 때는 동맹 세력이었던 둘 사이의 이간책을 추진합니다. 또 관중에서 관도 전투 직전 외교적 맹활약을 했던 종효라는 책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효를 이번에도 10분 활용해서 관중 방면에서 큰 성과를 낸 겁니다. 215년 조조는 한중 지역으로 진군하여 장로를 공격했습니다. 한중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고,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장로는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조조의 강력한 군사력과 위세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투항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한중 지역은 조조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조조는 서쪽 방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손쉽게 차지하다 보니까 한중 다음 익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세를 몰아서 익주를 공격했더라면 익주의 유장은 아마 장로처럼 투항하거나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조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익주의 유장은 한중의 장로를 무서워해서 유비를 끌어들이는 외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의 장로는 조조가 두려워서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조조가 관중, 한중을 거쳐 익주까지 진격했더라면 아마도 송군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지역이 조조의 세력으로 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평주를 차지했을 때 익주에서 보낸 장송을 벽수하지 않는 실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주가 조조 편으로 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조군은 관중을 계책을 사용해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고, 한중의 장로의 항복으로 너무나 손쉽게 한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익주까지 차지할 군사력이 충분했었습니다. 아마 조조는 너무나 쉽게 관중과 한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서쪽 방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남동쪽의 송권 지역을 공격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조가 익주를 방치한 상황에서 적벽대전에서 평주를 손쉽게 차지했던 유비가 익주를 손쉽게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조조가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익주에서는 장송이 법정이라는 동지와 손을 잡게 되죠. 법정 역시 장송처럼 익주의 주인인 유장의 능력을 불신했고 익주의 새 주인으로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장송이 유장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유예주는 사군의 종실이자 조공의 깊은 원수로 용병술이 좋습니다. 만약 그에게 장로를 토벌하게 한다면 장로는 반드시 격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송이 유비와 결명해야 한다고 유장을 설득했고 유장에게 유비에게 파견할 사절로 법정을 추천했거든요. 법정은 유비를 만나서 공식적인 사절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비의 군대가 익주로 들어와서 북쪽의 한중을 공격해 달라고 말입니다. 일종의 용병 요청인 거죠. 그리고 나서 법정은 자신의 속마음을 유비에게 얘기했습니다. 밝으신 장군의 영명한 제주로 유목의 나약함을 이용하십시오. 장송은 주의 고갱으로서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익주를 빼앗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갱이란 말의 뜻은 가장 중요한 신하란 뜻입니다. 유비가 방통에게 여기에 대해 의견을 묻자 방통은 난세에서 힘이 약한 자를 힘이 강한 자가 빼앗는 것은 늘상 일어나는 법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유비는 방통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212년 유비는 제갈량과 관우를 형주에 남아 지키게 하고 유비는 방통과 함께 익주로 진출하게 됩니다. 유비가 익주로 진출한 이후 유비의 정치적 역량의 뛰어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송, 법정, 방통이 익주를 빨리 도모하라고 권했지만 유비는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회를 엿보는 신중함을 발휘한 겁니다. 유비의 판단으론 아무런 명분 없이 유장을 공격한다는 건 인심을 결코 얻지 못한다고 본 거죠. 유비는 익주와 한중 사이 가맹간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1년 동안 주둔을 합니다. 유장은 한중을 공격하라고 하고 법정이나 장송은 유장을 공격하라고 했지만 양측의 의견 모두 듣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시간을 두고 결정적인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보면 유비의 판단이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주둔지에서 농사를 짓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지의 군대가 익주에 진출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약탈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고 이런 군대가 난세에는 드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심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유비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습니다. 조조가 관중까지 점령했다가 익주를 공격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가 송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유장을 찾아가서 동쪽을 공격한 조조 군대를 막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철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비는 유장에게 1만 명의 군사와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유장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유비가 익주로 온 건 자신이 한중의 장로를 공격해달라고 불렀는데 하라는 한중 공격은 1년째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쪽의 조조 군대를 막아야겠다고 도리어 1만 명의 군사와 물자를 요구한 거죠. 하지만 유비의 명분도 일리가 있어서 군사 4,000명과 유비가 요구한 물자의 절반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유비는 유장의 이런 처사에 대단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유비는 아니 어떻게 목숨을 걸고 유장을 돕기 위해서 온 나에게 내가 공동의 적인 조조 군대를 막기 위해서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낸 겁니다. 이후 유비는 철군하지 않고 오히려 익주의 유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비가 원래 익주로 들어왔을 때부터의 목적을 이제서야 실행하게 된 거죠. 제갈량의 융중대책의 핵심이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나서 천하를 도모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의 억지스러운 명분으로 익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조조가 관중을 정벌했다고 했는데 그때 패배한 마초가 이때쯤 유비에게 투항을 해서 합류하게 됩니다. 마초는 이후 유비의 부하 장수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214년에 제갈량도 익주의 유비 진영에 합류합니다. 이것은 형주를 지키는 사람이 관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14년 익주의 성도를 유비가 포위를 했고 결국 유장은 항복하거든요. 유비는 익주목을 자처하면서 익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내정을 법령 위주로 엄격히 관장했다고 합니다. 유비는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고 장로가 파서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손건과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이것은 제갈량의 융중대책에서 막강한 조조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비와 송건의 제휴밖에 없다는 것을 실행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비를 마친 다음 유비는 218년부터 한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의 한중 공격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법정입니다. 219년에 법정의 조력으로 마침내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사성어 중에서 계륵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닭의 갈비뼈인데 그 의미는 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한중을 두고 유비와 조조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조에게 한중은 별로 득이 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계륵이었던 겁니다. 한중은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인데 유비는 바로 접경이었기 때문에 군수물자 조달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게 되죠. 조조가 한중을 포기하니까 결국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비는 219년 자신을 한중 왕이라고 자칭했습니다. 207년 유비는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인재를 얻었고 그로부터 융중대책이라는 천하를 차지할 수 있는 계책까지 확보했었죠. 적벽 전투에서 유비는 형주 4군을 차지했고 계속해서 익주와 한중까지 219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비의 전성기는 207년부터 219년까지 13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한중을 포기하긴 했지만 매우 절묘한 군사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한중과 관중 사이에 천의 요충지인 진창을 요새화한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북상을 막기 위한 대단히 효과적인 방어선을 마련했거든요. 나중에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북부를 계속했지만 한 번도 진창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조조의 군사적 천재성이 진창 방어선 구축에서 드러났다고 봐야겠습니다. 적벽대전은 남하하는 조조의 함대와 그것을 손권 군대가 싸운 전투입니다. 제갈량은 정사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의 구체적인 전술 결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갈량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지 군사 전략가는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유비의 군대 일부도 이 전투에 참여했을 겁니다. 지휘는 손권 군대의 총사령관인 주유가 했습니다. 그런데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은 분명히 손권인데 형주를 차지한 건 오히려 유비였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유비는 적벽전투 참전 외에 재빨리, 무릉, 장사, 계양, 영릉 등의 형주 4군을 평정했습니다. 유비는 적벽전투에 전력을 투구한 조조 군대의 배후에서 실익을 챙겼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물리친 공로로 신뢰를 얻은 유비는 형주 백성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거든요. 당시 형주의 군신들은 유비가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어서 유비가 형주 자사로 추대받게 되는데 문제는 동맹을 맺었던 손권이었습니다. 형주는 천하 제패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형주는 손권한테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손을 잡고 거대한 조조 군대에 맞서 싸운 거죠. 그런데 정작 형주 땅을 지배하는 건 유비니까 손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걸 두고 보고만 있었냐 하면 사실은 유비가 처음부터 형주 지역을 혼자 차지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우선 동맹을 맺은 손권에게 형주를 임시로 관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일종의 연막작전을 펼친 거죠. 그런데 사실 유비의 진짜 속셈은 형주를 계속 통치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형주를 손권에게 넘겨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손권은 여동생인 손부인과 결혼시켜 유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오서 중 여몽전을 보면 당시 손권이 유비한테 뒤통수 맞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이전에 여몽이 천금의 뇌물을 모아 장수 후보 등을 보내어 우호를 맺고 세 군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군은 장사, 계양, 영릉과 같은 형주 땅의 일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유비는 손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는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손권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낼 만큼 유비와 동맹을 유지하려 했는데도 유비가 처음이랑 달리 형주를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손권은 동생인 손부인에게 다시 오나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손부인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권이 지속적으로 되돌아올 것을 요구하자 손부인은 결국 유비와 결별하게 되고 이로써 유비와 손권의 결혼 동맹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형주를 둘러싼 유비와 손권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